RP의 책방.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두 번째 챕터. 어떤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첫 번째. 열등감은 감출수록 우리 삶을 지배한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90%는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왜 힘드세요? 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 힘든 원인이 누군가를 향해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 열등감은 드러낼 수 없는 애물단지다. 나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면서도 지독히 측은해하는 나 자신의 실체다. 우리는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인식할 때 열등감을 느낀다. 이 열등감은 상처로 이어진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열등감의 본질은 바로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은 헤아리고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열등감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열등감은 내면에 감출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자신과 삶을 갉아먹고 심지어 남에게 해를 입히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어떠한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밖으로 꺼내 공개하는 순간 열등감은 오히려 당신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등감은 변형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내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단지 자신이 뒤떨어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는다. 만약 이 열등감이 그저 감정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은 곧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 행동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방어, 유지, 대체의 측면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면 그것에 대항해 방어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열등감이 공격당하면 상처받는 동시에 보복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이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필사적으로 걸음수를 세는 개미의 본능과 같다. 다음으로 유지의 속성은 3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심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무시해버리고 그보다는 다른 좋은 것을 찾아 인정하려고 든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이 생겨날 리는 없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줄 증거를 찾아 열등감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상처는 겹겹이 마음속에 쌓이고 만다. 마지막으로 대체의 속성이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학력이 좋지 못한 부자는 돈으로 부족한 학력을 덮어버리려 한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외모를 내세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미남 미녀는 똑똑하지 않을 거라며 은근히 경멸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없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한두 개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워 못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도 대체의 속성이 들어간다. 방어, 유지, 그리고 대체. 이 3가지의 속성 때문에 열등감은 소극적인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고 변형된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표출된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절대로 열등감 따위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 모습을 상처로 드러낸다. 세 번째, 내 삶이 괴로운 것은 내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나는 상처를 잘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으로 소심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성격이 소심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맞다. 소심하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심한 성격은 심리적인 방어력이 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 누구나 소심해진다. 지금 5만 원밖에 쓸 수 없는데 7만 원쯤 써야 할 상황이라면 2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 다른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30분 안에 중요한 일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교통이나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면 내 생각의 범위는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에 한정된다.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얼굴에 트러블이 심한 날은 모든 사람이 내 옷과 얼굴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져 유난히 피곤하고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상황은 만들어지고 생각은 그 상황에 충실하게 된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할 때 우리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2만 원이 부족하고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하고 옷과 얼굴이 엉망인 것은 현재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런데도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은 있는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된다.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감정이면서 버리고 싶은 첫 번째 감정이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부족한 것을 찾으면 된다. 내게 없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결합해 상처가 되어버린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적이면서도 절실한 것들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을 5가지로 분류했다. 가족, 경제력, 학력, 외모,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 5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기본 정보들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모든 사람이 삶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삶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것들의 특징은 누구나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가족.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으로 인한 열등감은 가족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자기 가족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족 간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미워하는 방식도 사랑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가족은 삶의 근원적인 힘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다.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이 말은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한 말인데 많은 사람이 가족을 떠올리면 공감하는 말일 것이다.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만이 가족에 대한 감정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나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은 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며 침범할 수 없는 사생활이다. 가족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중 부끄럽다는 감정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해당한다. 가족이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며 바로 이 부끄러움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은 확대의 여지가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열등감은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정해진 틀은 없다. 부모 10계명, 이런 부모가 되자 21세기의 부모 등 올바른 부모의 모습에 대한 지침은 넘쳐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라는 점이다. 회사를 통째로 물려주거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라 해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자녀에게 부모가 열등감이 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가 부끄러울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엄친아다. 엄마 친구의 잘난 아들, 딸은 엄마에게나 자식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자녀는 잘 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배가 아프다. 이럴 경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부모의 확신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 가족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존재이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끊어낼 수도 없으며 마냥 미워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 내면에 가장 깊숙이 존재하는 열등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학력. 한국은 고학력 국가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교육열을 뜻한다.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치가 높은 것이며 곧 학력이 사람을 평가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유서가 깊다. 지금도 이런 세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학력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펼쳐도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이왕이면 고학력으로 채우기 위해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대로 살려면 우선 배울 만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암묵적인 원칙이 되었다. 간디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7가지 악 중의 하나로 인격 없는 지식을 언급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우월해도 인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격은 배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력 자체가 개인의 힘이며 우월의 조건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학력은 비교의 대상이며 선발의 기준이므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곧 열등감이 될 수밖에 없다. 학력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실력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학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것을 보충할 만한 실력으로 무장한다면 학력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학력이 높지 않아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니 말이다. 경제력.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서럽다. 우리나라처럼 부의 정도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라면 더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가난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언도되지 않은 형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삶에서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많고 돈은 또 하나의 사회적 계층을 만든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는 파렴치한 존재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며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돈이 없으면 소망이 많아지지만 대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으므로 더욱 힘들다. 가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살면서 하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웰빙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고 차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자는 말은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말이다. 명절이나 경조사도 부담스러운데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이다. 가진 게 많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차별받는 세상에서 없어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행복론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난해도 자신이 진정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삶의 질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외모.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외모가 좋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요즘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싶은 연예인들이 화면마다 가득하다. 어디 방송뿐인가? 거리에만 나가도 연예인을 해도 될 얼굴과 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몸매를 가진 사람이 많다.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공들여 가꾸기에 더 예쁘고 멋있다. 그러나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 발버둥치며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 단지 외모 때문에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갖고 있어도 너무 교양이 없거나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외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모 이상으로 교양과 내적인 충실함을 갖추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능력.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해왔다. 누구나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평가받는 능력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개성과 성품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면 세상사는 참으로 공평하고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사회에서 평가받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회사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가? 등등이다.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남들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좋은 직업, 뛰어난 업무 능력, 격조 있는 취미 생활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에 몇 번의 직업을 바꾸는 일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는 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